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오노석입니다. 자, 컴퓨터 일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컴퓨터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하드웨어의 여러 가지 장치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와 메인보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로 이제 프로세서하고 이제 메인보드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컴퓨터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의 단위, 정보를 표현하는 단위, 뭐 데이터를 표현하는 단위. 자, 가장 작은 단위가 어떤 단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비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비트. 자, 비트는 1 아니면 0. 자, 이 둘 중에 값을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를 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보다 좀 더 큰 단위가 이제 바이트란 단위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단위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 한번 다들 들어보셨죠? 자,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제 기사 퍼스트의 강의 자료들 그리고 질문 게시판에 남겨진 그런 글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표현하는 단위, 자료를 표현하는 단위가 가장 작은 것이 비트, 가장 큰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자료를 표현하는 이제 방식, 자료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스키 코드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스키 코드. 자, 우리가 입력 장치, 예를 들어서 뭐 키보드다. 자, 키보드를 통해서 A라는 문자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입력을 하면은 컴퓨터에 이제 입력이 됩니다. 자, 입력이 되고요. 출력 장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니터가 되겠죠. 자, 모니터를 통해서 A라는 문자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가 자, 이 A라는 의미를 알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컴퓨터는 이해하는 것이 1과 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공급되느냐, 공급되지 않느냐, 이것만으로 모든 데이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과 0으로 모든 데이터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A라는 문자를 받아들이면은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코드화 시킵니다. 코드. 그래서 11, 0001, 0, 뭐 이런 식으로. A에 대한 코드 값, B에 대한 코드 값, 뭐 C에 대한 코드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코드 값으로 변화해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자료를 표현할 때 코드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하나의 체계, 하나의 약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약속이 아스키 코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개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프로세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메인보드는 뭐 프로세서, 그러니까 프로세서라든지 뭐 사운드 카드, 기억 장치, 그리고 뭐 하드 디스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컴퓨터 내부에 있는 장치들 있죠. 자, 이 장치를 서로 연결해 주는 기본 판입니다. 판, 보드, 판이에요. 그 판에다가 프로세서도 이제 연결하고요. 그래픽 카드도 연결하고 램, 그러니까 기억 장치도 연결하고요. 모든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판을 이제 메인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료의 단위 보도록 하죠.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자료 크기, 자료의 단위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정보를 표현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는 비트가 됩니다. 비트. 자, 한 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2개예요.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 2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00, 01, 10, 11 이렇게 해서 4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1개 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개의 비트일 때는 공간이 2개이다. 그래서 각각의 값을 넣었을 때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3개의 비트일 경우에는 2의 3승계, 그러니까 8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가 가장 이제 최소의 단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보다 큰 것, 바이트라는 단위가 있죠. 바이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1바이트, 1메가바이트, 1kB, 뭐 1기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바이트라는 단위를 많이 이용하죠. 자, 바이트는 8개의 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가 됩니다.
8개의 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바이트가 있잖아요. 그죠? 자, 1바이트가 있으면은 영문자를 하나 표현할 수가 있어요. 2개의 바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글의 한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바이트는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가 되고요. 자, 워드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워드. 자,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이런 단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자, 워드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단위예요. 자, 모르셔도 되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CPU고요. 자, 이게 메모리라고 보죠. 메인 메모리. 자, 기억장치입니다. 자, 그럼 기억장치에 데이터라든지 명령어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CPU가 메모리에 접근해서 가지고 와야만 CPU가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가지고 오는 단위, 그 단위를 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워드라는 단위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크기가. 그래서 어떤 것은 뭐 64비트를 한 번에 가져온다. 그러면 워드의 사이즈가 64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라는 것은 뭐 바이트처럼 8개의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된다. 그런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필드라는 단위가 있고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학생 파일이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을 해서 주소록을 만든다든지 여러분들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파일의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hwp 뭐 학생.hwp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파일을 보시면은 필드들이 있습니다. 필드. 자, 학번 필드, 이름 필드, 주소 필드. 자, 이것을 필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필드, 하나의 필드가 모여서 여러 개의 필드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을 레코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되고요. 파일이 또 모이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비트가 모이게 되면은 바이트, 바이트보다 큰 것이 워드, 워드보다 큰 것이 필드. 자, 이것을 필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필드가 또 모이게 되면은 이런 필드들이 모이면 레코드가 되죠. 레코드. 자, 레코드가 모이게 되면 파일. 자, 파일. 또 여러 개의 파일들이 모여져 있으면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진법 변환. 자, 컴퓨터 내부에서도 이제 사용하는 진법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2진수, 8진수, 16진수, 10진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죠. 자, 2진수는 컴퓨터 내부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진법이 되겠습니다. 0 아니면 1이 되겠죠. 8진수는 0에서 7까지 숫자를 이용을 하고요. 16진수는 0에서 9까지. 그리고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A에서 F까지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16진수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9, 이제 10 같은 경우에 A가 되는 거죠. 10. A는 10이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11이 됩니다. 자, 그다음 10진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10진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 이제 진법 변환의 시험이 나옵니다. 진법 변환. 예전에 수학 시간에 다들 배우셨죠. 자,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0진수를 2진수로 한번 변환을 해볼게요. 자,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은 2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를 이용해서 쉽게 2진수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16 10진수가 있어요. 10진수가 있으면은 이 16을 2로 나누는 거죠. 2로 계속 나누면은 그때의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나머지가 나와서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계산하게 되면은 1, 0, 0, 0, 0이 되는 거죠. 2진수. 자, 이렇게 해서 2진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할 수 있으면요. 8진수로 변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2진수에서 8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3개씩 묶어주시면 돼요. 3개씩. 자, 1, 0, 0, 00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끝에서부터 해서 묶어주시는 겁니다. 자, 끝에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시면 여기는 3개가 맞는데 앞쪽에는 3개가 아니죠. 그럼 0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자, 그럼 붙여주게 되면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0, 0, 0은 우리가 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0, 1, 0은 2가 되는데요. 왜 2가 되냐면은 자, 각 자리의 가중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각 자리의 가중치. 자, 이 첫 번째 자리는 2의 0승이 되고요. 2의 1승, 2의 2승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다라면은 2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보면은 8, 4, 2, 1의 가중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8, 4, 2, 1이 되기 때문에 8, 4, 2, 1이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2가 되는 겁니다.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8진수 2, 0이 되는 거예요. 2, 0. 자, 그럼 8진수는 왜 3개를 묶냐면은, 자, 보세요. 8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비트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3개의 비트만 있으면 돼요. 왜? 우리가 8개의 정보를 표현할 때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8개의 정보를 표현할 때는 3개의 비트만 있으면 8개의 정보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진수는 3개의 비트씩 묶어주시면 되고요. 16진수로 변환할 때는 4개. 왜 4개입니까? 2의 4승이 얼마예요? 16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개씩 묶어주시면 되고요. 조금 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4개 끊어주시고요. 앞쪽에 0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뒷부분은 0, 앞부분은 8, 4, 2, 1의 가중치를 가지기 때문에 1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수라는 개념 말씀을 드릴게요. 컴플리먼트, 보수. 자, 우리 수학 시간에 이제 집합 배우실 때 보수라는 개념 다들 배우셨습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집합 A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합 A의 바깥쪽 부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A의 여집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A의 여집합. 그때 C가 보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컴플리먼트. 그래서 자, 보수라는 개념이 한마디로 반대되는, 상반되는 수를 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보수가 왜 그 컴퓨터에서 사용이 되느냐?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사칙 연산을 할 때요, 가상기밖에 없습니다. 가상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잖아요. 컴퓨터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계산기 연산을 하는데 덧셈을 할 때는 가상기가 필요하고 뺄셈을 할 때는 감상기가 필요하고 각각의 장치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모든 연산을 가상기만 있으면 가능해요. 자세한 것은 모르셔도 되는데요. 컴퓨터 내부에는 가상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개념을 이용하는데요. 자, 그 이론은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게에 가서요. 자, 100원을 내고요. 25원짜리 어떤 물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25원짜리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스름돈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암산을 해서 75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뺄셈 했습니까? 자, 이렇게 뺄셈 했습니까? 뺄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보세요. 자, 자리수를 서로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1의 자리를 비교를 하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자리수를 빌려와야 됩니다. 자리수를 빌려오니까 또 10의 자리가 0이잖아요. 그러면 또 100의 자리에서 자리수를 빌려와야 돼요. 그럼 0이 되고 10이 되는데 10에서 다시 9가 되고 한 자리를 빌려주죠. 맞습니까? 그래서 10에서 5를 빼서 5가 되고요. 9에서 2를 빼서 7이 됩니다. 그래서 75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보수란 개념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100원을 내고 25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는 자, 25원에 이제 상반되는 숫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5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서 75원을 거스름 돈으로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수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을 이용을 해서 덧셈을 하는 거예요. 덧셈. 그러니까 25에다가 75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이 되지 않습니까? 덧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하는 개념을 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념 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고정 소수점 표현이 있고요. 부정 소수점 표현이 있습니다. 자, 수를 표현할 때 수가 보통 우리는 정수 그리고 실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정 소수점 표현이라는 것은 소수점이 고정됐다는 뜻입니다. 정수 2, 4, 40 이런 것들은 이제 소수점이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은 이 뒤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항상 고정이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고정 소수점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 데이터를 표현하고 연산하는 방법을 고정 소수점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그다음 부동 소수점 표현이라는 것은 실수 데이터를 표현할 때 1.4, 14.14 자, 이런 식으로. 자, 소수점이 숫자 사이에 놓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1.414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수점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 소수점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는, 고정 소수점 표현과 부동 소수점 표현을 비교하는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정수가 좀 더 세밀한, 그렇게 정밀도가 높겠습니까? 실수가 정밀도가 높겠습니까? 당연하죠. 자, 1, 2가 있으면은 실수 같은 경우에는 1.5라는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높죠. 그래서 고정 소수점 표현보다 표현의 정밀도가 높다. 무엇이? 부동 소수점 표현 방식이. 그래서 아주 큰 숫자라든지 아주 작은 숫자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교화 과정을 통해서 지수부와 가수부로 구성이 된다. 자, 사실 부동 소수점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요,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정도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정교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실수 2.424 이거 실수죠. 근데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2.424라는 이 숫자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교화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정교화라는 과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0.2424 곱하기 10의 1승 이 결과 값이나 2.424나 결과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소수부 혹은 가수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뒷부분을 지수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교화 과정을 통해서 부동 소수점을 표현을 한다. 자, 그렇게만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다음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아스키 코드 잠시 말씀을 드렸죠. 자, 아스키 코드, BCD 코드, FCD 코드, 유니코드 이런 다양한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들이 있는데요. 특징들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BCD 코드란 것은 최초의 IBM, 자, IBM 회사 아시죠? IBM에서 만든 거고요. 6개의 비트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6개의 비트. 자, 하나, 둘, 셋, 넷, 5개, 6개죠. 앞부분에 이제 페리티라고 있는데요. 페리티는 무엇이냐면은, 페리티 비트라는 것은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비트예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비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죠? 송신, 수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메신저 이용하잖아요. 그죠? 메신저. 자, 메신저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혹시 제가 A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 A라는 값이 중간에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A라는 데이터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1과 0의 비트로 표현이 되는데 이 데이터가 전송이 되다가 1이라는 값이 0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페리티 비트라는 것을 앞쪽에 하나 붙여두면요. 받는 측에서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맞는지 틀렸는지 오류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자, 방식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비트를 페리티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항상 앞부분에 페리티 비트가 들어가요. 근데 페리티 비트가 시험에는 문자 표현하는 코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틀렸습니다. 코드가 아니고요. 이것은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비트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크기는 6개의 비트밖에 안 됩니다. 앞부분에는 페리티 비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2의 6승계, 64개의 자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64개의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모든 그 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영소 문자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도 생각하기에는 영소 문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대문자 하고요. 그 다음 특수 문자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가 영대문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수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66개만 가지고는 영소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수치 계산용으로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아스키 코드가 나왔어요. 미국 표준협회에서 만든 거고요. 7개 비트, 1개 비트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1개 비트만 추가를 했지만은 정보는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28개. 그래서 통신 제어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PC에서 지금 아스키 코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FCD 코드, FCD. 자, IBM에서 만들었고요. BCD 코드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비트를 이용을 하고요. 256개의 이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 128개 주로 이제 PC 개인용 컴퓨터에서 이용이 되고요. FCD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컴퓨터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각각의 특징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ECD 코드는 BCD 코드는 6개의 비트를 이용을 한다. 그리고 거기서 1개의 비트가 늘어서 아스키 코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아스키 코드는 특히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통신 제어용으로 이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유니코드. 유니코드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국제 표준입니다. 유니코드가. 자, 2개의 바이트로 해서 2개의 바이트. 자, 2개의 바이트면 몇 비트예요? 2 곱하기 8. 16개의 비트예요. 오, 그러면은 2의 16승.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국 공통입니다. 공통.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 문자 보호 체계다. 모든 나라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공통의 국제 문자 보호 체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2개의 바이트를 이용한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자료 크기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다 틀렸는데 4번이 맞겠네요. 필드, 레코드. 자,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고,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되고,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진수를 16진수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자, 10진수를 16진수로 표현을 하려면요. 일단은 2진수로 변환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2로 나눠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1, 0, 1, 1, 1, 1이네요. 그죠? 자, 16진수는 4개씩 묶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각자리 가중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8, 4, 2, 1. 8에서 1을 곱하게 되면 8. 4에서 1을 곱하면 4. 2, 1이죠. 자, 이것을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하면 얼마죠? 15가 되죠. 15. 15가 되고요.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8, 4, 2, 1. 2가 되죠. 그래서 2, 15가 되는데 16진수에서 15는 뭐죠? 그렇죠. F가 됩니다. F. 그래서 2F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표준협회에서 제정한 데이터 통신, 여기까지만 보셔도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7개의 데이터 비트, 128개의 문자 코드, 어떤 것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까? 아스키 코드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컴퓨터의 부동 소수점 연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 표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세한 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지수부와 가수로 구성이 된다. 말씀드렸고요. 고정 소수점보다 간단하고 실행 시간이 적게 걸리며, 아주 큰 수나 작은 수의 표현이 가능하다. 자, 2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고정 소수점보다 표현이 간단하겠습니까? 소수점으로 표현이 되는데 간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정규화라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 간단할 수 없죠. 그래서 간단하다라는 설명, 실행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설명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보호 비트라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양수는 0, 음수는 1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수 데이터 표현과 연산에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무엇이 틀렸는지만 자세히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2번 유니코드. 유니코드는 3개의 바이트로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2개의 바이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컴퓨터의 구성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이제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드웨어는 한번 생산이 되면 바뀌지 않는 딱딱한 제품들, 모니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 본체와 주변 장치로 주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본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서, CPU, 뭐 중앙 처리 장치 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주 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그래서 램도 있고 롬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조 기억 장치, 하드 디스크, CD-롬 이런 것들이 보조 기억 장치고요. 그다음 메인보드, 컴퓨터의 기본적인 부품을 장착하는 기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변 장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입력 장치, 출력 장치가 있죠.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자는 소프트웨어, 생산 후에도 수정할 수 있는 부드러운 제품들. 여러분들이 구매한 그 윈도우즈 XP는 계속적으로 패치가 되죠. 패치. 계속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프로세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뜻으로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 중앙 처리 장치 다 같은 뜻이고요. 프로세서의 역사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과거에는 8086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8086 최초의 프로세서고요. 그 다음 80286이 있었습니다. 80286. 예전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286이라고 얘기했어요. 줄여서 보통 286 컴퓨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6비트를 처리하는 겁니다. 16비트. 자, 16비트면 정보의 크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에 16승계의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CPU가 한 번에 가져오어서 처리할 수 있는 단위 16비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86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건데 32비트를 처리를 하고요. 80486, 그 다음 펜티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온 것은 80386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32비트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386 컴퓨터는 32비트를 처리를 합니다. 자, 프로세서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이게 메인보드예요. 메인보드에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에 CPU를 이제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CPU 소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CPU를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CPU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CPU에 내부적인 장치들이 여러 개의 장치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치가 이제 제어 장치라는 게 있어요. 자,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은 이제 명령어를 꺼내서 해독하고요. 시스템 전체에 지시 신호를 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개념 설명 드릴게요. 자, 1 플러스 2. 자,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람은 바로 3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바로 3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 1. 의미 알고 있습니까? 컴퓨터가. 자, 더하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2라는 거 의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컴퓨터는. 그래서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3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첫 번째는 입력 장치로부터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자, 받아야겠죠? 그 다음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CPU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오는 것을 호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꺼내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 해독을 해야 돼요. 왜? 자, 이 플러스라는 것은 사람은 더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컴퓨터는 이것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을 하는 것이 이제 제어 장치가 하는 겁니다. 제어 장치가 그때서야 아는 거죠. 해독하게 되면은 더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연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덧셈이란 연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연산하는 것이 연산 장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 이제 출력 장치를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3이란 정보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 명령을 꺼내서 해독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시스템 전체에 지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더해라, 계산해라, 저장하라. 이런 것을 하는 역할을 이제 제어 장치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자, 그다음 연산 장치는 실제 연산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그다음 레지스터. 자, CPU가 그 기억 장치가 이제 별도로 있지만은 CPU 내에도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PU 속에서 일시적으로 값을 기억하는 임시 기억 장소를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지스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는 PC가 나왔습니다. PC, 프로그램 카운트의 약자고요. 명령 계수기라고 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PC,
프로그램 카운터. 자, PC라는 레지스터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은,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 번지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기억장치인데요. 자, 기억장치는 번지라는 게 있습니다.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댁에 주소가 있듯이 기억장치에도 번지가 있어야만 CPU가 어느 번지에서 가지고 올 거냐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작정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번지라는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번 가져오고 2번 가져오고 3번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 이 순차적으로 가지고 올 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번지를 처리할 때 다음에 실행할 번지가 몇 번째 번지입니까? 2번이잖아요. 그죠? 이 2번이란 이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 PC, 명령 계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IR, Instruction Register의 약자인데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 만일 1 더하기 2를 하고 있다. 그럼 더하기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I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ACC, 누상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3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3이라는 결과가 일단 CPU 내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메모리로 이동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CPU가 1 더하기 2라는 연산을 해서 바로 3이라는 결과를 메모리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1 더하기 2라는 이 결과 값을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ACC 누상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왜? 그냥 메모리에 전달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전달하면은 자기 역할이 끝난 겁니다. 자, 이런 레지스터, 기억할 수 있는 레지스터도 있고요. 그 다음 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 여러분들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내부에 이제 CPU 내부에 여러 이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레지스터만 따져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노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야만 데이터와 명령어를 실어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자, 그것을 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치들 간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연결하는 공동의 이제 전송선을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시험에는 명령 계수기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클럭 주파수에 대한 용어 설명을 드릴게요. 클럭 주파수에 대한 문제가 뭐 한 가지 정도만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만 잘 하시면 됩니다. 클럭 주파수, 그러니까 CPU를 보통 우리가 사양을 볼 때요. 속도라는 게 있죠. CPU 속도. 속도는 보통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헤르츠. 자, 1헤르츠가 어떤 뜻이냐면은 1초에 한 번 작동하는 것을 1헤르츠라고 얘기합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CPU가 1헤르츠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 1헤르츠면 한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만일 1초에 두 번 작동을 했다, 두 가지 일을 했다, 그럼 2헤르츠가 되는 거예요. 참 결과적으로 2헤르츠라는 이 단위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맞습니까? 크면 클수록 CPU의 속도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200MHz다. 200MHz. 자, 메가라는 단위는 자, 키로 다음에 메가죠. 자, 키로는 보통 1000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가도 보통 1000이라는 단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0kg가 모여서 1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은 이제 헤르츠 단위가 되고요. 계산하게 되면은 2억이 됩니다. 2억. 그러니까 1초에 2억 번을 연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 빠르겠죠. 그래서 클럭 주파수, 뭐 줄여서 이제 뭐 보통 우리는 헤르츠, 뭐 클럭, 뭐 주파수 비슷한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세서의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CPU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적 진동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있어야 돼요. 그 신호가 1초에 한 번이 있으면 1헤르츠가 되는 겁니다. 자, CPU가 전원 공급이 돼야만 작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과
1의 디지털 신호. 자, 사람이 보기에는 1과 0이라고 얘기하지만은 CPU 내부적으로는 전원이 들어왔느냐, 전원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것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요. 클럭 수가 높을수록 컴퓨터의 처리 속도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방식, 그러니까 프로세서의 어떤 큰 이제 구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스크가 있고요, 시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고 시스크가 있는데요. 자, 각각의 첫 글자의 이제 그 단어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리스크의 R이 reduce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축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축소. 자, 그 다음 시스크의 C가 컴플렉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복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리스크와 시스크의 차이점이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축소, 아무래도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간단하고요, 그리고 빠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몇 개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개,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개의 명령어들 중에서 하나를 처리하는 것보다도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서 하나 처리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I의 의미가 instruction, 명령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소된 명령어, 그리고 복잡한 명령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소된 명령어 형식은 간단한 명령만 하드웨어에 준비되어 있는 컴퓨터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명령어 자체가 간단해요.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리스크는 굿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좋다, 좋은 점이 있다, 좋은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스크는 나쁜 점이 많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리스크는 명령어가 적어요. 명령어가 적고요. 전력 소모도 적습니다. 전력 소모 적은 게 좋잖아요. 속도 빠릅니다. 좋죠. 레지스터는 기억 장치잖아요. 기억 장치도 많아요. 좋죠. 가격 저가입니다. 좋습니다. 자, 용도 워크스테이션은 서버입니다. 서버.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PC보다는 좀 더 성능이 좋죠. 서버가. 그래서 주로 이제 성능이 좋은 워크스테이션에서 이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때요? 리스크하고 시스크는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리스크의 이제 좋은 점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점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그래밍이 복잡합니다. 리스크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반면에 프로그래밍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이건 뭡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리스크와 시스크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리스크의 장점들만 기억을 하시고, 단점은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에서 좀 복잡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클럭 주파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도록 하죠. 컴퓨터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 ON, 흐르지 않는 상태 OFF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작동하는데, 그러니까 1과 0, 10, 10, 11, 1000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 작동이 된다는 뜻이고요. 자, 이 전류의 흐름을 주파수라 하고 줄여서 클럭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클럭 주파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클럭의 단위는 메가헤르츠를 사용을 하는데 1메가헤르츠는 만 헤르츠를 100만 헤르츠를 의미한다. 자, 맞는 설명이죠. 자, 1kHz. 1kHz는 1000입니다. 자, 여기다가 또 1000을 곱하게 되면은 100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 맞는데요. 1Hz는 1초 동안 1000번의 주기가 반복된다. 아니죠. 한 번이 되겠습니다. CPU가 기본적으로 클럭 주기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다고 할 때, 이 클럭 값이 높을수록 CPU는 빠르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클럭 주파수를 높이기 위해 메인보드로 공급되는 클럭을 CPU 내부에서 2배로 증가시켜 사용하는 클럭 더블링이라는 기술이 486 이후부터 사용되었다. 더블링, 곱하기 2란 뜻이죠. 2배. 자, 486부터 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2번. 자, 리스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설명이 틀린 것을 찾는 거네요. 자, 1번. 시스크에 비해서, 항상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해서. 주소 지정 모드와
명령어의 종류가 적다. 자, 명령어의 종류가 적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령어하고 주소 지정 모드하고는 어떤 관계가 밀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적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시스크 프로세서에 비해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반면, 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은 처리 속도는 빠르다. 맞는 설명이고요. 시스크 프로세서에 비해 생산 가격이 비싸고, 비싼 거 맞습니까? 리스크는 항상 좋은 점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 싸죠. 소비 전력이 높다. 낮습니다. 자,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나 그래픽용 컴퓨터에 많이 사용된다. 자, 좋은 컴퓨터에 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설명이 3번이 틀렸네요. 자, 이제 메인보드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를 다른 말로 마더보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더보드라고 얘기하고 메인보드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 내에서 기본 회로와 부품들을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예요.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 근데 조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보드가 뭐 단순한 기판이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장치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칩셋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칩셋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스 브릿지와 사우스 브릿지가 있습니다. 노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 그러니까 남쪽이냐, 북쪽이냐. 자, 남쪽에서 연결해 주냐, 북쪽에서 연결해 주냐.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노스 브릿지가 위쪽에 있고요. 사우스 브릿지가 남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노스 브릿지는 여러 가지 장치들 중에서요. 핵심이 되는 중요한 것들만 제어를 합니다. 프로세서 중요하죠. 램 중요하죠. 그래픽카드 중요하죠. 그래서 노스 브릿지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와 같은 빠른 속도를 제어하는 칩셋이에요. 칩셋. 그 다음 사우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기타 여러 가지 장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의 장비들, 하드디스크, 사운드 카드,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바이오스 이런 것들 제어하는 칩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칩셋의 정의는 메인보드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와 각 장치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칩셋들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품들을 지원하고요.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칩셋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칩셋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로 A라는 것을 입력을 했을 때, 자, 어떤 장치를 어떻게 거쳐서 A라는 것이 보여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해를 하시면은, 칩셋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키보드 입력되겠죠? 자, 입력 장치를 통해서 A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칩셋, 어떤 칩셋에 데이터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우스 브릿지, 그러니까 출력 장치. 자, 키보드가 되겠죠? 키보드에서 사우스 브릿지로 일단은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 사우스 브릿지에서 노스 브릿지. 그 다음 램. 왜 램으로 가야 됩니까? 일단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 CPU로 갑니다. CPU가 처리를 해야겠죠? 그 다음 다시 노스 브릿지로 가고요. 그 다음 그래픽 카드로 가고요. 그 다음 출력. 자, 모니터에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키보드로 입력을 하지만은 컴퓨터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포트는 뭐 여러분들 뒤에 본체 뒷부분에 보시면은 뭐 USB 포트라든지 그 다음 모니터를 연결한다든지 뭐 프린터를 연결한다든지 그리고 마우스와 키보드 연결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포트들이 있죠. 그래서 메인보드와 주변 장치, 이제 주변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 장치를 포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렬 포트, 오타네요. 포트가 있고요. 병렬 포트, PS2 포트, 이게 PS2가 되겠습니다. 뭐 USB 포트, 다양한 포트들이 있습니다. 뭐 정의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롬바이오스. 자, 롬바이오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컴퓨터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죠. 자, 이것을 바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버스는 CPU 내부에도 버스도 있지만은 그 보드 내부에도 버스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이렇게 데이터가 연결이 된다. 자, 이것은 버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를 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드에서는 사용 여부에 따라서 내부 버스, 외부 버스, 확장 버스가 있습니다. 자, 특히 확장 버스를 다른 말로 확장 슬롯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보드에 우리가 그래픽 카드나 사운드 카드나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잖아요. 그죠? 그게 확장 버스예요. 자, 이 확장 버스가 과거에서 최근까지 해서 조금 다릅니다. 지원하는 방식이 ISA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ISA라는 방식이 있는데 ISA라는 방식은 초기 컴퓨터에서 사용했던 확장 슬롯이에요. 그래서 8비트라든지 16비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속도가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 나온 것이 PCI 방식이에요. PCI. 그래서 32비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고 64비트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 쓰는 것이 AGP 방식이죠. AGP 64비트. 자, 그래픽 카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스브릿지가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64비트의 속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PCI 버스 방식을 개선한 겁니다. PCI 방식을 개선한 거고요. 고성능 그래픽, 그러니까 3D에 사용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장 전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바이오스 설명 드릴 때 배터리 설명 드린 적 있죠. 배터리를 뭐 빼서 뭐 초기화시킨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배터리를 빼서 뭐 초기화시킨다, 이런 얘기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배터리를 내장 전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원 장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 저 본체 뒷부분에 보시면은 220V 전원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전원 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전원 장치는 공급이 되어야만 각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내장 전지는 항상 이제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부적으로 어떤 정보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RTC는 시계를 뜻하는 거예요. 시간. 컴퓨터 여러분들 컴퓨터를 전원을 끄고요. 다시 부팅을 했을 때 시간이 틀립니까? 아니죠. 항상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근데 전원이 공급하지 않는데, 어떻게 220V의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시간은 계속적으로 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장 전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바이오스에 기록된 CMOS도 마찬가지요. 이 CMOS가 SRAM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SRAM. 그러니까 램은 뭐예요? 램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정보가 지워지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CMOS에 들어있는 정보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원 공급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계라든지 CMOS, 이제 바이오스가 기록된 CMOS SRAM에 이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장 전지가 필요한 겁니다. 자,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 자, 이게 이제 내장 전지가 되고요. 뽑았다가 다시 장착하게 되면은 CMOS가 이제 초기화가 되죠.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자, 기출문제 설명드릴게요. 컴퓨터 메인보드에 들어있는 내장 전지는 컴퓨터의 전원 공급 장치와는 다른 기능을 한다. 이 전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바이오스가 기록된 CMOS SRAM에 전원을 공급한다. 맞고요. 전지가 수명을 다하여 전원을 공급하지 못하면 CPU와 램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전지를 교체해 줘야 된다. 자, 이 설명이 여러분들 맞을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CPU하고 램 같은 경우에는 220V의 전원이 공급되었을 때 그때 작동이 되는 거고요. 내장 전지가 수명이 다 했다고 해서 작동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내장 전지가 전원을 공급하는 것은 CMOS SRAM에 전원 공급하고요. 그 다음 RTC에다가 전원 공급하는 거죠. 자, 3번 니켈 카드뮴 전지를 사용하는 충전식. 자, 충전식이 있습니다. 충전식 전지는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지 않을 경우 CMOS에 저장된 바이오스 정보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 일정한 기간, 뭐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이 충전식 전지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해야만 또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전원 공급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바이오스의 정보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전원 공급 장치의 동작과 상관없이 RTC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여 날짜와 시간을 알려준다. 맞는 설명이고요.
컴퓨터의 부품들을 상호 연결하기 위한 메인보드 상호 통로를 버스라고 하는데, 사용하는 버스의 종류에 따라 처리되는 데이터 양과 속도가 달라진다. 자, 그러면 다음 항목 중 AGP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AGP가 최근에 사용하는 확장 슬롯, 그러니까 버스 방식이 되는 겁니다. 64비트죠. 자, I4, 뭐 읽을 때는 I4라고 읽는데요. I4 버스의 병목 형상을 개선한 방식이다.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I4 버스 방식을 개선하여 한 번에 32비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자, PCI 버스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고성능 그래픽, 그러니까 특히 3D 카드를 위한 인터페이스다. 자, 3번이 가장 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자, 고속 펜티엄 PC를 겨냥한 방식으로 기존의 버스들과 호환성을 가지며 32비트 데이터 처리를 기본으로 하여 64비트까지 지원한다. 그러니까 64비트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32비트를 기본으로 해서 64비트까지 지원하는 것은 PCI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설명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AGP의 특징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프로세서와 이제 메인보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